안녕하세요. 오늘 장애인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열 교수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제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우리 그 발달장애인들을 보면서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여기서 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또 고등학교 마치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고민을 이렇게 털어 놓으셨습니다. 장애인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들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학령기 교육까지 보장이 돼 있는 대한민국. 그런데 이제 그 학령기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요구가 있고 또 이 요구를 충분히 그 국가가 수용해서 특수교육진흥법처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처럼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왜 장애인 평생교육이 필요한가?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정말 추진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어떤 제한 요소들이 있고 실천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정책적인 노력들이 정책적인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썼던 논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나사렛 대학교 뭐 그 재활학과나 아니면 그 대구대학교나 또는 이화예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교회나 어떤 종교단체에서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지방대에 가면 우리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지고 이 비장애인들 대학생들과 함께 교육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참 우리 아이가 대학을 다니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사례죠.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 대학을 나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회복지학과에 그 특수교육과에 동반 그 입학을 해서 자녀와 함께 대학을 다니는 어머님들의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장애인 평생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평생교육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필요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런 그 100년 시대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변화가 빠른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 우리 그 장애인 부모님과 인터뷰하고 제가 논문을 이렇게 쓰고 왔는데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휴대폰이나 그 IT 기계 회사는 1년에 몇 번씩 새로운 버전을 출시를 하는데 왜
학교라고 하는 회사는 이렇게 학생들도 변하고 학생들의 특성도 변하고 학생들의 요구도 변하고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변하는데 왜 그 회사는 변하지 않을까요? 그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변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수요자들의 요구의 어떤 속도에 비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의 격차 때문에 우리 교육 현장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부모님들이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학교 이후 교육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상화 이론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상화 이론에 대한 내용,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요. 가능한 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행동과 특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정상화 이론은 장애인에게 정상적인 행동과 정상적인 생각을 요구하려면 정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정상화 이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차단된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왜 저 애는 우리와 다르지? 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도 우리 비장애인들과 함께 동일한 지역사회 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환경이 중요하다. 이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은 어떤 통합교육 환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왜 계속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장애인들은 앞으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마치고 자립이라고 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려면 스스로 양질의 직업을 가지면 스스로 소득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득으로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육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독립입니다. 이걸 우린 자립이라고 하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 교육적인 어떤 그 자극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적응과 참여 통합을 위한 성인 교육 및 여가 생활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아이들은 왜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를 해야 될까? 땅바닥에도 앉아가지고 좀 그 바닥에 앉아서 좀 모형놀이도 좀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좀 공부도 좀 하고 어떤 정형화된 어떤 환경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환경, 즉 장애인 아동이 원하는 또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교육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실제 논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또는 장애인들에게 평생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발달 장애인들에게 또는 장애인들에게 평생 교육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유를 들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인권 보장입니다. 그리고 학습권 보장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인권 보장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교육적인 환경이, 교육적인 자극이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을 위해서다. 여러분, 제가 그 작년인가, 아니 작년이 재작년쯤에 제가 그 호주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호주를 갔는데, 호주를 가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 사이좋게 식사도 하고 사이좋게 뒹굴고 사이좋게 책도 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떻게 저 아이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친근감 있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부하고 식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없고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본다. 똑같은 친구로 바라본다.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회에서 요구한 교육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나요? 평생교육이 발전하지 못하나요? 라고 말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국가가 의무교육을 시켜줬는데 졸업하게 되면 그래도 국가가 일부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육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경제적 원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이었습니다. 장애인이 공부하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어떤 사회적 편견 때문에 부모님들이 고등학교를 마치면 아이를 어떤 교육 현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두 번째 이유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7가지 내용 때문에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평생 교육이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발달 장애인들의 평생 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두 번째가 아까 사회적 편견이었잖아요. 그것이 1번이었어요.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저들도 충분히 공부해야 된다. 공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나온 어떤 노력들이 따라와야, 그리고 그래야 그들이 어떤 교육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많이 이제 그 과거와 좀 달리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또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이 장애인 시설에 와가지고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참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그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서 한 학생이 또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장애인 전문가가 되겠다. 또 특수교육학을 전공해서 좋은 특수교사가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저 역시도 전 고등학교 때 그
자원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장애인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한테는 그 유의미한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가 그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줘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체제가 이렇게 좀 구축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냐면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첫째, 평생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지금 현재 그 중등교육까지 의무화된 것들을 그 법령을 좀 바꿔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좀 법 내용을 좀 바꿔서 학령기 이후에까지 이 교육을 의무화한다든지 무상화한다면 장애인 평생교육이 훨씬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바우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 발달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주간보호센터를 제가 이렇게 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청 직원하고 같이 가서 평가 아닌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참 궁금했던 게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선경험, 발달 장애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정말 발달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그냥 그 때우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고, 근데 대다수의 기관들은 상당히 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특수교사라고 하는 전문 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특수교육을 시키듯이 학령기 이후에 평생교육을 위해서 뭔가 좀 또 다른 어떤 그 전문가 집단을 좀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좀 보완 교육을 해서 좀 그 양질의 어떤 교육을 좀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시도하는 그 좀 노력들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민원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시키면 변하는 속도는 좀 더딜지라도 분명히 변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믿음으로 또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은 답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제가 나중에 그 책자로 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우리 그 발달 장애인들에게 평생 교육을 시키는 어떤 사례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사렛 대학교입니다. 나사렛 대학교에서 그 재활 자립학과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발달 장애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학교에서는 요즘 참 그 시청에 많이 시대가 좋아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청에 있는 장애인복지과 그 담당 주무관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시에 발달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들을 대학을 좀 보내고 싶다. 대학을. 그래서 예산을 시에도 지원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좀 발달 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또 인력들을 좀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 발달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어떤 그 대학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듣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학교는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구비가 되지 않는 학교여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무관님,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규모가 좀 작으니까 좀 큰 학교 같은 학교 이렇게 그 접촉을 하셔가지고 하면 정말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국가가 이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제주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그 광역시도 단체가 주도해가지고 어떤 그 특화형 대학들을 만들면 훨씬 우리 장애인들이 또 고등교육을 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고등교육 이후에 또 취업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구대학교입니다. 이 대구대학교 K-페이스 프로그램은 미국의 루이스 대학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정규 대학은 아니고요. 그 1년 정도 다니는 평생교육원입니다. 그런데 대구대학에서 상당히 그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 프로그램을 참 봤는데요.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실제 대학생들과 함께 식당도 이용하고 우리 비장애인 대학생들과 함께 도서관도 이용하고 그리고 수강 신청도 하고 이렇게 대학 생활을 비장애인들과 함께 통합하면서 어떤 그들의 삶이 참 아주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사례들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 그 장애인들에게 그 중등 교육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평생 교육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제 그 평생교육기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제 대학에서 정식적으로 학위과정을 인정했던 나사렛 대학교, 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했던 그 대구대학교 K-페이스 프로그램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그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식적으로 말하면 비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이란 말은 좀 붙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평생교육이란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자 대학교입니다. 30세 이상의 여성들, 발달장애인들 여성들에게 1년 정도의 어떤 그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학처럼 15주로 딱 이렇게 짜가지고 은행 이용하는 방법, 계좌를 만드는 방법, 뭐 극장 이용하는 방법들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술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호산나 대학교는 교회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교회에서 만든 비학위 과정인데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노인 케어학과, 뭐 사무 자동화학과, 뭐 뷰티 케어학과, 서비스학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의 노틀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틀담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20세부터 24세의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청년들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직업 프로그램,
그 가정생활 프로그램, 가족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마을 주간 보호센터, 뭐 남동 발달 장애성인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의 발달 장애인들 평생 고등교육은 뭐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상당히 선도적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76년에 학습 기회를 놓친 평생학습법이 만들어졌다. 아까 우리가 이 법을 만들면 국가는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 때문에 그 당시에 장애인들과 발달 장애인들이 이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대구대학교에서 벤치마킹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입학 자격을 보면 18세부터 30세까지의 발달 장애인, 그리고 대학의 커리큘럼을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 썼는데요. 참 이런 뭐 테프트 프로그램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좋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마지막에 썼던 결론을 보면 실제 이것조차도 20세에서 30세 이렇게 30세 이후에 후기 성인들에게는 또한 후기 성인 장애인들에게는 또 교육이 또 이렇게 중단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적인 자극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하루속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주에 대한 사례,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본 지적장애인을 위한 개방대학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자폐성 질환이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어떤 노력들이 이렇게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3개 논문 썼거든요. 제가 썼던 논문들은 이제 발달장애인 평생학과 관련된 논문은 많은데 이 3개 논문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의 평생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 우리 장애인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서 참 선진국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평생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가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 평생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그런 지역들이 좀 나와서 좀 선도적으로 좋은 모델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전국화 시켜서 보급화시키면 우리나라도 좋은 어떤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제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